안녕하세요.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TBS 과학전문기자 강량구입니다. 마스크가 피부처럼 느껴진 지난 2년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 혹은 마스크 라인을 따라 생기는 기미, 신경 많이 쓰이시죠? 감염내과 교수님만큼 기다렸습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채팅창이 폭발적일 것 같은데 김현정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세심한 질문을 더 잘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이혜선 청년의사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이혜선 기자입니다. 네, 두 분도 피부가 좋으시네요. 네, 저희가 피부에 관해서는 네. 네. 이 직전에 저희가 그 나는 의사다에서는 언니네 피부과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 촬영을 하나 하고 오느라고 오늘 좀 뽀샤시합니다. 네, 그 나는 의사다에는 그 나는 의사다의 한 코너로 언니네 피부과라고 하는 코너가 있고요. 그 코너를 그 써니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이혜선 기자가 이 김현정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 저는 한 번도 네. 초대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원하세요? 저희 언제 열려있는데. 아, 사실 저 약간 네. 그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한번 가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특별 방송. 아, 진짜.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약간 단기자를 분석하다. 네, 오늘도 약간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게 제가 원래 일하던 공장에서 오전마다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항상 오전마다 그 방송 메이크업을 받습니다. 알죠. 네, 방송 메이크업을 받는데 이 김현정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오랜만에 보자마자 뭐 방송 준비하느라고 머리는 하고 오신 것 같고 마음의 네. 상처를 죄송합니다. 네, 입으신 아주 진하게 지금 메이크업이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 피부가 메이크업이 된 상태일 리는 없을 거야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툭 던지시더라고요. 아니죠, 강 기자님. 그게 아니라 화장이 그만큼 이렇게 피부에 착 붙었다. 그런 의미였던 거지. 제가 조만간 초청을 드려서 방송을 하고 특별 레이저와 보톡스 필러로 화장을 안 해도 완벽한 피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아니 사실은 제 피부보다는 네. 그 두 분에게 여러 네. 가지 유용한 팁을 들어가지고 네. 저희 집에 계시는 분께 그럼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지금 몇 차례 출연을 해가지고 이 채팅창을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계시는 여성분들 오늘 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일상생활에서 팬데믹 기간에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되시는 게 있었다면 질문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랑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새벽 3시 이후까지 기다리셔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국은 방역 지침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장우승 씨 연결돼 있습니다. 네, 장우승 씨, 미국 이름 케빈 장님, 지금 연결돼 있으신가요? 근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 건가요? 저희 왜 연결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시는 재외동포시라고. 아. 네, 그래서 미국의 방역 상황이라든가 현지 상황 같은 걸 네, 이 네, 서울 네.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네. 지금 새벽까지 주무시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네요. 근데 그 강 기자님도 미국의 상황을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알고 있죠. 네, 지금 미국 상황은 좀 어때요? 저희보다 오미크론을 좀 더 빨리 겪었는데. 네, 이제 미국은 사실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편차가 있냐면 미국은 워낙에 큰 나라고 그리고 또 지역마다 백신 접종 현황이라던가 그리고 또 인종 구성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 인종 구성에 따른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라던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의료 체계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네네. 가장 또렷하게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나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나 공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확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주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지금 의료 체계가 감당하면서 넘어가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입원 환자나 중환자 숫자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 찍고서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호전되고 있고요. 네. 일부 도시나 일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 이혜성 기자님 같은 경우는 팬데믹 2년 동안 어떤 피부 트러블이 가장 걱정이 되셨나요? 또 중간에 또 거사도 한번 치르셨잖아요. 거사 뭐예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인생의 가장 큰 거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 결혼이요? 네, 태어난 거랑 거의 필적할 정도로 중요한 거사인데. 아, 그렇죠. 아니 네. 왜 말을 더듬으세요? 수줍은 새색시. 아, 수줍진 않습니다. 네. 아, 네. 근데 사실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피부 관리, 뭐 다이어트 이런 거였는데요. 아무래도 2년 넘게 거의 3년 차에 지금은 3년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2년 내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 피부 트러블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스크를 쓰면 이게 보습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스크를 쓰고 벗고 나면 건조함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을 발라도 좀 들뜨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결혼식 당일에 화장이 안 먹을까 봐. 전 진짜 그거 굉장히 걱정 많이 했고, 또 저는 다행히 그런 트러블이 없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라인 따라서 굉장히 심한 그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게 맞아요. 생기신 분들도 네. 굉장히 맞아요. 많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저희 일상을 정말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피부도 좀 바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헬레나님은 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단어를 실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써본 적이 없어요, 환자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과서에는 없어요. 주로 입주위 피부염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모든 사람한테 알려진 적은 없어요. 이 보고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코로나가 시작됐던 그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반에 중국에 있는 여자 간호사들이 마스크를 오래 쓰면서 일어나는 피부염들을 가지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은 네. 어쨌든 간에 팬데믹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마스크 피부염이라고 하는 병명도 중국에서부터 네, 비롯된 그렇게 거라고 할 수 나오기도 있겠군요. 하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자체로 인한 피부 병변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유발되는 피부 병변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손을 너무 자주 씻잖아요. 네. 그러면 손에 있는 습진이 악화되는 그것도 음,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또 의료진들이 장갑을 껴요. 네. 장갑에 의한 접촉성 피부에 늘었다는 보고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많았던 게 이 마스크. 맨 처음에는요. 마스크를 되게 센 거를 썼어요. 소위 말하는 N95 마스크. 네. 여기 쇠가 있으니까 여기가 패이면서 접촉성 피부염 생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의료진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마스크 주변에 피부염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보고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마스크라는 것 특성 자체가 쓰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네. 습도가 올라가요.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가 15% 정도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자, 악화되는 거죠. 이 마스크 피부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는 일단 미국 다시 연결해 보고서 드디어 태평양을 이야기를 건넜네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태평양. 60초 뒤 뭐 이런 것처럼 네. 좀 긴장감 태평양 주시는 건넜습니다. 건가요? 네. 자, 지금 케빈장님 지금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장우승 씨, 케빈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기가 새벽 2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시 17분이네요. 저 LA 쪽에 있어서 네. 서부 시간이 2시 17분입니다. 네. 근데 진짜 제가 그 사람 외모로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진짜 딱 LA에 계시는 한국 동포처럼 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칭찬으로 느꼈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저는 무슨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 배우라고 해도
뭐 그냥 믿을 정도의 그런 외모셔가지고 지금 연결되자마자 깜짝 놀랐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도 꽤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연유로 지금 미국에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는 한 10몇 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방송 쪽에도 잠깐 있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엘모 그룹에서 이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을 좀 오래 했어요. 아, 네, 그리고 예, 원래 미국 교포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왔었는데 그 이후에 여기서 쭉 자라다가 한국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 7년 전쯤에 다시 미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저는 사실. 아, 그렇네요. 그 뒤에 또 그 로고도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어떤 로고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살짝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네. 한국말로 Back to Clean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참, 이거하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뭐 여쭤봐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코비드 시국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된 케이스예요. 이 제품이 이제 박테클린이라는 제품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러스하고 인간의 해로운 그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내 살균과 실내 악취 살균, 제거. 뭐 악취 제거 뭐 이런 걸 하는 업체를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거군요. 서비스 업체가 아니고 그런 서비스, 살균 시스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제품과, 예, 그런 제품을 유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내 살균이나 악취 제거를 하는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이 좀 실례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좀 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게 저희가 뭐 예상을 했던 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요.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됐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택 치료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어제도 이 시간에 의사 선생님 중에서 이 코비드 19에 감염되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재택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재택 격리 기간이 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용했던 침구라던가 혹은 본인이 격리되었던 그 방의 실내를 어떤 식으로 소독 살균을 할지가 고민이 되어가지고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인가요? 네, 가정에서 쓸 수 있고요. 저희 제품 원재료가 이제 그 허브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허브 성분이라고 하면 뭐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디퓨저라고 이렇게 향을 네네네. 디퓨즈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쓰여지는데 의사 선생님도 저 잘 아시겠지만 그 허브 성분 중에서 예를 들면 송진, 소나무의 그 엑기스 있잖아요. 그 지읍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항균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허브 성분을 조합해서 포뮬레이션 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고요. 가정에서 써도 정말 특히 유아가 있거나 아니면 노약자들 계신 분 그런 가정에서 써도 정말 좋고요. 사실 지금은 미국과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에서도 많이 쓰지만 보통 지금 병원이나 호텔 등 사람들 출입이 잦은 그런 사무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일부러 연결해 드린 건 아닌데 연결을 하다 보니까는 또 마침 또 이 팬데믹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또 그 서울 시민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질문까지만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혹시 이 제품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는 아직 구매할 수는 없나요? 네, 코비드 시국에서 작년 초에 한국 진출을 했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저희가 좀 규모가 있는 방역 및 청소 용역업체와 미팅 때문에 서울에도 다녀왔어요. 아마 그 얘기도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요. 뭐 필요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속담 이런 게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속담처럼 많은 곳에 쓰일 수 있는 제품이라, 그리고 non-toxic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타클땡이라고 하는 제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결한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언론 보도만 보면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전해 네.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 로컬 뉴스만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인터뷰를 위해서 좀 더 리서치를 했어요. 제가 리서치를 좀 했고, 네, 지금 보니까 최북저 시점이, 그러니까 올해 1월, 저번 달 1월 중순인 한 15일 정도였고요. 네, 그때 에버리지로 일 확진자가 82만 5천 명 정도. 82만 5천 명이요. 와, 근데 그 이후로는 확연히 줄고 있고요. 네, 자료로 2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한 20만 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한 달 새에 약 75% 정도 감소를 했고, 어제 기준으로는 15만 명 에버리지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전 네. 미국에서요. 한 4억 정도 되는 인구 내에서. 그러니까 1월 중순이 15일에 정점을 찍고 지금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사실 지금 한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9만 명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에서 어제 기준으로 15만 명이 확진되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의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게 주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남캘리포니아에 계시니까 남캘리포니아 혹은 LA를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미국도 방역 조치를 완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 그 주가 독립된 지방자치제고요. 그래서 정말 서로 연관 없이 각각 다른 정책하고 법령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한국말로 남가주라고 하죠. 저 서든 캘리포니아 LA 쪽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캘리포니아가 미국 50개 중에서 오늘까지 합산 기준으로는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온 주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주들 중에서 어쨌든 캘리포니아가 유행 상황이 제일 뭐 나빴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네, 왜냐면 인구가 그만큼 또 제일 많은 주기도 하고요. 인구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2월 16일 0시부터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지사령을 내려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16일이니까 저희는 어제고 한국은 그제가 되겠네요. 네. 네. 단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57개 카운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운티는 한국 카운티하고 좀 개념이 달라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캘리포니아 전체 주가 이제 우리 남한 사이즈, 사우스 코리아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57개 카운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카운티도 각자의 정책을 또 운영을 해요. 네네. 주지사가 명을 내렸지만, 그 카운티는 또 각자 자기네 그 내부 카운셀을 통해서 그거를 채택을 할지 말지 결정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주지사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각 로컬 카운티 상황을 고려해서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LA 카운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마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LA 카운티는 저 캘리포니아 주의 해제 조치 따르지 않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는 따르지 않고. 네네. 네. 지금 해제돼서 이제 리프트업이 됐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야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했어요. 야외에서는 이제는 해제를 했기 때문에 착용을 안 해도 되지만 아직까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특이사항은 한국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디즈니랜드 같은 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대형
백신 접종자 한해서는 놀이공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또 해제를 했어요. 그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뭐 공항이라던가 뭐 학교라던가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공항, 뭐 대중교통,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뭐 교도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군집돼 있는 곳에서는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아직도 마스크 실내 착용은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 지금 같이 그 인터뷰를 보고 있는 그 이혜성 기자께서 사심을 닮아가지고 조승우 씨 닮은 것 같다고 탤런트. 네. 아, 그거 이렇게 막 아니 그 조승우 씨 닮은 네, 네. 조승우 씨 닮은 분에게 질문 좀 던져보시죠. 네, 네, 아, 제가요? 네. 아, 뭐 제가 뭐 질문을 던질게겠습니까? 네. 그, 아 지금 너무 네, 쑥스러워하네요. 네. 쑥스러워하시니까 제가 보고 있어서. 그 쑥스러움을 네. 완화시켜 아 원래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쑥스러움을 타는 분이 아닌데 그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내색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네. 주지사가 나서가지고 지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라고 하는 방역 완화 지침을 한국 시간으로 그제 내렸는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드리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그 퍼블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예,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기 조승우 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 조승우 씨네. 죄송합니다. 아까 이혜성 기자가 조승우 씨 닮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 네, 뭐 참고로- 오늘 인터뷰 때는 잠깐 참고로- 조승우 씨 하시는 걸로 하죠. 네네. 저기 그 네네. 개인 의견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매체에 나오는 주민들 반응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한국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제 저도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듣는데 작년 말부터 예전에 이제 그 델타 베리언트가 나왔을 때는 많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렇게 확진자들도 소식도 많이 못 들어오고 그냥 TV에서만 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이제 오미크론이 오고 나서는 여기저기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다 걸렸다고 연락도 네. 많이 오고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럴까 좀 더 피부를 체험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체감이 됐다고 네, 얘기를 해야 네. 되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2년 반 동안 이렇게 진행됐던 이런 그 코비드 관련된, 이런 락다운이나 아니면 이런 뭐, 소셜 디스턴싱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한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이제 많이 지쳐서, 이 완화를 취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지친 나머지, 그리고 자기의 belief가 있는, 자기가 믿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이 달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마스크를 안 써서, 불편을 끼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직접 봤고, 네.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준법 정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그 외의 면을 보시면 미국은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서 만든 나라면 자유를 침해받으면 또 굉장히 노하는 국민성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모르겠어요. 동전 앞뒤어 같아요.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예. 네,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장우승 씨가 해 주셨는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팬데믹 2년 차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 뭐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잘 따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국의 앞으로의 상황을 지금 미국이 먼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 미국 내 특별한 이슈가 있다면은 혹시 뭐 한국과 관련된 건 이슈 같은 게 있으면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질병관리센터라고 하죠. CDC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COVID-19 상황을 표시하는 4개의 레벨이 있어요. 네, 1, 2, 3, 4에 있는데 그게 2월 14일이니까 요번 주 월요일이었네요. 네. 그 4개의 레벨 중에서 최고 레벨인 레벨 4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 자제를 권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레벨 4에 그 날짜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레벨 4가 적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장호승 씨가 한국에 무슨 올 일이 있는데 약간 제재를 받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일단 그냥 기준에 한국의 이 방역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 상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우선 여행 금지라는 건 아니고요. 네. 말씀대로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진 않아요. 하지만 근데 제가 12월 달 출장을 갔을 때 경험을 비춰보면 한국 기차부 입국하고 그 백신 접종 유무에 이제 상관없잖아요. 7일의 자가격리가 그래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2월 달에 출장을 나갔을 때는 네.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격리 해제서를 신청을 해서 기업가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갔는데 격리 해제를 했는데 제 다음 비행기부터 LA를 떠나는 다음 비행기부터 한국 도착하면 무조건 10일, 그때는 10일 격리였죠. 10일 자가격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였어요. 네. 그 조성우 씨 닮은 장호성 씨께 아, 그거 네. 혹시 질문 아, 있나요? 네. 지금 좀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네, 진정했습니다. 저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실내 마스크는 뭐 유지하더라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 외에 또 남아있는 방역 조치들이 있는지 미국 내에서 좀 궁금한데요. 가이드라인보다는 이제 벌써 2년 반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적응된 게 있는지 몰라도 사람하고 이렇게 그 퍼스널 스페이스가 많이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줄을 쓸 때 바로 이제 뭐 1m도 안 걸리게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서서 줄 섰는데 이제는 몸에 뱉는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6feet 한 180cm 정도 그냥 떨어져서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까이 그 몸에 뱉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벌써 2년 반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고,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안 맞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언어도 조심하는 것 같고요. 왜 너 안 맞았어? 왜 너 뭐 이렇게는 절대로 미국 문화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세그리게이션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외적으로도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는 벌써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그 늦은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박타클린이라고 하는 제품명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잘 되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사업도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오미크론 변이 유행 아직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건강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화배우 조성우 씨를 닮은 로스앤젤레스의 장호승 씨와 지금 미국 현지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 이혜성 기자님은 네. 설레는 마음 조금 이렇게 진정시키셨죠? 네, 저희가 만드는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하는 게스트들의 외모가 참 훈훈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배우 닮은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도 직접 그 이학번 출연도 기자님, 하시고 지난주에는 또 직접 출연도 하셨었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누구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배우 박소담 씨와 SES 바다를 닮은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선생님들이요. 출연하셔가지고 여자분이시라서 예. 사실. 아니 남녀 차별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기 새색시님 좀 진정하시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 둘이 조승우 닮았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되게 여러 번 사용하시네요. 아, 예. 아마 그 한국에서 방송계에도 잠깐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데 어쩌면 진짜 단역 같은 거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훈훈한 에모시라서 저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방송 중에 가장 화사하고 뽀샤시하고 예쁘신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었고요. 자, 두 분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 특히 김현정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출연하신 김현정 교수님과 그리고 이혜성 기자 두 분은 유튜브 채널 나는 의사다에서 언니네 피부과라고 하는 꼭지를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이혜성 기자는 네. 그 꼭지 운영하면서 피부가 좋아졌다라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피부과 교수님이 옆에 탁 붙어서 몇 년을 있다 보니 피부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리고 피부에 하면 좋은 거, 이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김현정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언니네 피부과에서는 헬레나님이신데 헬레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부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정말이요? 네. 아, 저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네, 자, 근데 네. 일단 이 얘기는 꼭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연결하신 로스앤젤레스의 장우승님께서 뭐라고 한마디 남기고 가셨냐면 네. 자기가 더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 조승우가 자기를 닮은 거다. 아,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시는 자기가 조승우를 닮은 게 아니라 조승우가 자기를 닮은 거다라고 그렇군요. 한마디 하시고 지금 다시 LA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네, 역시 미국에 사시는 분.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미국이랑 연결하기 전에 이제 마스크 피부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표현이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한 중국의 간호사들이 네.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면서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피부 염증을 지칭하는 용어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 외에도 뭐 여드름이 악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접촉성 피부염, 그렇죠. 뭐 네. 장갑 같은 걸 끼니까 아니면 손소독제 같은 거 그럼요. 계속 하니까 뭐 습진 같은 게 심해진다든지 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마스크 피부염은 팬데믹 끝날 때쯤에는 네.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 정도로 너무 흔한 질환이고요. 실은 이제 최근까지도 저희 환자 중에 일부 신환들의 일부들은 마스크 피부염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스크 피부염 시작할 때 많은 화장품 회사가 진정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거를 저희가 많이 적극 추천을 하다가 작년 중간쯤에 좀 말렸었어요. 네, 곧 네. 끝날 거다. 근데 다시 또 권고를 드려요. 곧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다시 장벽을 회복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스크 피부염은 실은 모든 사람이 오지는 않아요. 저희한테 주로 오는 환자는 기존에 제가 봤던 아토피 피부염 환자, 그다음에 여드름이 원래 심했던 환자, 그다음에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죠. 얼굴이 붉어지면서 여드름처럼 생기는 경우, 또 하나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훨씬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 이분들의 불공평하네요. 그러니까 네. 원래 피부 트러블이 그럼요. 있으셨던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피부가 안 좋아져가지고 오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라는 그 장치가 피부를 보호한다기보다도 접촉할 때 우리가 습도가 높아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아, 습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요. 네. 온도가 높아지면 우리의 입 주변에서 피지가 퐁퐁퐁퐁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1도 올라갈 때마다 10에서 15%의 피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드름이 나빠질 수 있겠죠. 저기 네. 교수님 제가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피부 트러블에 나쁜 거잖아요. 그럼요. 피부 상태 나쁘다라는 나빠지죠.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네. 저도 그런 그 민간 속소를 따르고 또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은데 네. 찬물로 세안을 하면 네. 피부에 좋다. 아. 혹은 찬물로 마무리 세안을 하면 피부에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 데서도 많이 나오고 네. 어떻습니까 그건? 항상 언니네 피부과 사는 말씀이 오늘도 방송하다가 준비했는데 과유불급입니다. 네. 너무 차도 안 되고요.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미적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미온수에 세안을 하는 게 가장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극도로 차가운 상황이라면 갑자기 온도가 회복하면서 혈관이 확장이 되고 훨씬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미지근한 물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세안법들을 가장 건강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거군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뭐든지 좀 애매한 말이 적당한. 네. 적당히 해라. 소금도 적당히 뿌려라. 뭐 네. 이런 것처럼 이게 미지근한. 같이 코너 진행하면서 되게 편해지셨군요. 이렇게 네. 그냥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들어오는 거 이제 보니까. 네. 맞춤형 대답을 해드리죠. 네. 네. 31에서 34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렇게 뜨끈뜨끈하다 하는 거는 38에서 43도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는 24도에서 한 28도 정도의 물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31도에서 34도라 그러면 우리가 딱 했을 때 약간 차나? 약간 뜨겁나? 그 온도. 그러니까 온도계를 댔을 때 31에서 34도의 온도로 세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이 마스크 피부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마스크에 있는 유해 물질들 온도가 높아지고 농도가 높아지고 더 많이 녹아나는 거예요. 네.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절하게 세안을 해줄 때 그 온도 31도에서 34도로 약산성의 중성의 어떤 클렌징 폼 같은 걸 사용해서 충분히 세안을 해준다면 남아있는 물질이 없게 되고요. 남아있는 물질에 의한 마스크 피부염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신 거네요. 그 실제로 네.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면서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기초 화장은 해도 색조 화장 같은 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을 과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덜 씻어도 닦아내는 된다. 일을 조금 덜 소홀하게 하시는 경우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훨씬 이게 저희가 배출되는 속도랑 원래 피부는 계속 탈락되는 주기가 있는데 마스크 안에 묶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저희가 씻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화장품 업계에서는 요새 색조 화장이 잘 안 돼요. 네. 저만 해도 오늘 한 20일 만에 립스틱을 발라본 것 같아요. 이 밑으로는 화장을 안 하고 주로 눈 화장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눈 화장을 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피부염이 많이 생겨서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집에 와서는 분명히 충분한 클렌징을 해주는 걸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그렇다면은 어떤 마스크가 좀 피부에 덜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이런 것도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 마스크, 특히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모든 마스크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중합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합 무거운 물질들로 엉겨붙게 돼 있어요. 네네. 얘네들이 엉겨붙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잘 엉겨붙는 거에 어떤 가지들이 자극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되게 무서워하는 포름알데하이드. 우리 벽에도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포름알데하이드도 일부 마스크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는 금속 성분도 있겠죠. 특히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코에 니켈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접촉 속 피부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는 보존제 같은 퀀타늄 15, 그다음에 PTBB 같은, 그다음에 고무첨가제는 주로 이렇게 우리 끈에 IPPD라고 해서 PPD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접촉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료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아마 그 서울 시민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매일 차고 다니는 마스크가 거의 지금, 사실 이게 양이 많으면 다 발암 물질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한 물질들이라는 거죠. 특히 피부 장벽이 손상된 기존 질환에 있던 환자들한테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이제 한 성심병원에서 나왔던 논문에 의하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성분들에 의한 자극성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빈도가 높았다라는 논문도 나올 정도로 이 물질들은 쉽게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일단은 그러면 마스크에 이런 성분들이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은, 네. 그 면 마스크와 네. 그리고 KF94 마스크 중에서 어느 쪽이 피부 트러블에는 덜 영향을 줍니까? 저는 항상 환자들한테, 마스크 피부염을 오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네. 원래는 면 마스크가 자극이 덜해요. 아, 원래는.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마스크 피부염이라는 단어가 되게 창궐하지 않을 때는
저희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들이 와요. 네. 근데 그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 그 영화나 예전 수술방 간호사 선생님들이라면 그 덴탈 마스크를 덴탈 마스크를 항상 쓰는데 착용하십니까? 거기에도 마스크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영화를 보면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네. 초록색 면 마스크 쓴 거 기억나세요? 아, 기억납니다. 아주 옛날 네, 10년대 네. 영화를 보면 그래서 그 간호사들한테는 일부러 그 면 마스크를 소독해서 쓰라고 얘기를 하면 마스크 피부염이 좋아졌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그 면 마스크만 쓰기에는 지금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네, 드리냐면 왜냐하면 방역 때문에 방역 완전히 상황이 안 반대로 좋으니까. 가죠. 그래서 면 마스크를 2장을 사세요. 네. 그다음에 2장을 붙이세요. 이때 말하는 한 땀 한 땀 꼬매세요. 그리고 네. 한쪽 면을 우리가 필터를 넣을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KF94를 잘라서 넣고 여기 찍찍이 같은 거로 놓으면 피부에 닿는 면은 뭐가 될까요? 면. 피부에 닿는 부분은 면이 되고 그 앞에 필터가 필터가 있고. 그래서 엄마와 집에 있는 식구들의 그 정성 한 땀 한 땀 만드는 마스크로 저희가 이거를 극복하자라고 얘기하면 실제 어머님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 없는 분들은 무슨 유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피부에 주는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방역 수칙도 지키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지키면서도 이렇게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면 마스크 그리고 면 마스크 사이에 필터 그리고 다시 면 마스크로 고정. 또 하나는 그 면 마스크를 한 개만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축축해지잖아요. 네, 축축해지죠. 그러니까 네. 축축해지면 바로 갈아 낄 수 있게 주머니에 2개 정도가 더 있어요. 이게 좀 좋은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특히 우리 무좀 환자들이 있어요. 발에. 네, 그리고 양말 2켤레 가지고 다니고 막 그렇죠. 네. 축축하지 않게 마스크 여러 개 하고 이거를 잘 삶아서 널어서 계속 바꾼다 그러면 마스크 피부는 확실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곳은 이제 곰팡이균이 잘 자라는 환경인 거잖아요. 네. 마스크 피부염 중에는 소위 말해서 이 입 주변에 무좀이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말라세이지 흉노균 때문에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피지가 많기 때문에 여드름 균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축축한 걸 좋아하는 여드름균, 말라세이자 효모균에 의한 증상들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뽀송뽀송하게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마스크를 사보니까 이게 은근히 값이 비싸더라고요. 네, 하루에 한 개 쓰기가 되게 이렇게 버거워서 축축한 거를 이렇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피부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면 마스크를 못 쓰신다 그러면 자주 바꿔주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덴탈 마스크 쓰고 KF94를 이중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 마스크 피부가 심한 분들은 그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요즘에는 맞아요. 그 포도맛 젤리님께서 그 면 마스크용 필터만 따로 팔기도 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면 마스크용 필터만 싸게 따로 구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면 마스크 사이에다가 살짝 그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피부에 신경을 써서라기보다는 그 면 마스크가 아무래도 조금 뭔가 좀 건강에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용이 답답함이 좀 덜하잖아요. 덜하죠. 답답함이 덜해서 그 필터를 끼워가지고 쓸 때가 있었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을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그 금방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면 마스크용 필터를 구매하셔가지고 면 마스크에 끼워서 피부 트러블이 심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또님께서 요즘은 면 마스크 안에 필터 끼울 수 있게 주머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미 다 이게 팬데믹 2년 차면 이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나 다를까 두 분 나오니까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송송님께서는 마스크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실제 그 보고를 최근에 논문들에서 되게 많이 냈어요. 실험했더니 마스크를 닿는 부분과 안 닿는 부분을 비교했을 때 탄력도가 20에서 25% 떨어진다는 논문이 있어서 그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팬심 보여주신 분도 있고요. 지금 그 모래님. 헬레나님 너무너무 팬인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다고 말씀하셨고 반갑습니다. 다 제가 이런 분들 있다고 있을 줄 알았어요. 팥뿌리님 충격받았다고.
마스크 쓴다고 화장 안 해서 클렌징 게일리 했는데 너무 충격이라고. 계속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팥뿌리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면 마스크 쓰고 오히려 트러블이 왔다고. 그게 면 마스크가 축축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면 마스크를 자주자주 갈아 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귀찮을 수 있는데요. 그거를 뽀송뽀송하게 제가 맨날 비교하지만 우리 호텔 친구처럼 느낌. 차리리 하면서 뽀송뽀송한 것을 계속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네. 그 김현정 교수님의 이 마스크 피부염을 예방하는 한 가지 팁은 마스크 피부염이 심하신 분들은 면 마스크 안에 필터를 끼워서 착용을 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고 면 마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축축해지고 습도가 높아져서 피부에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분 면 마스크를 가지고 그럼요. 다니면서 네.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분명히 피부 트러블을 조금 더 할수 있죠. 좋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스크 색깔도 관련이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마스크 색깔이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근데 않는데요. 검은색이나 회색을 쓰면 트러블이 더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그냥 제피셜로 그냥 이게 어두운 색이 네. 색소가 많이 들어가. 아니 빛을 더 흡수해서 빛을 더 흡수해서. 그래서 뭐 온도를 뜨겁게 해서 제가 말 8.5초 파남보로 다 해봤는데요. 네네. 여드름이 생길 땐 다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 항상 말하지만 기저질환이 뭐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이 마스크 피부염이 있는데 까만 거 회색보다는 자기 피부가 여드름성이면 여드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네. 아토피 쪽이면 아토피가 악화돼요. 근데 가끔 환자들이 알아서 치료를 하고 오세요. 반대로. 어떻게? 여드름인데 스테로이드 연고 발라오시고. 자가진단을 네, 해서. 접촉피부염인데 여드름 약을 발라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마스크 색깔보다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받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 주변에 마스크 피부염을 겪은 분들 보니까 잘 안 나아요. 그쵸? 이게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도 호전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우선은 진단이 틀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드름과 접촉성 피부염은 치료가 완전히 반대예요. 스테로이드는 여드름을 악화시키고요. 네. 스테로이드는 접촉 피부염을 좋아지게 해요. 근데 보통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신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여드름이 아니라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바를수록 여드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역으로 여드름이라고 착각을 해서 피부를 벗겨내고 자극을 주고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접촉성 피부염에 더 자극이 돼서 더 시뻘겋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스크 피부염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축축 이게 덮는다고 해서 피부 장벽을 내가 덮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피부 장벽은 단순하게 이렇게 멀리 있는 마스크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피부에 바르는 성분들이 중요하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보습제를 제대로 바르지 않은 채 그 보습제를 그런데 또 그것도 네. 그 보습제를 마스크 착용하기 전에 바르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네. 근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거기에 습도가 높아진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쓰는 보습제는 밀폐 성분이 없는 소위 말하는 바세린 성분이 적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바세린을 발랐는데. 저희 특별 출연 한번 하시고 진짜 이분하고 방송하면 나오셔야겠다. 진짜 막 컨텐츠가 폭발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는 되게 바세린을- 오사지인 것 아, 같아요. 저는 바세린을 발랐는데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거기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다음에 지방산이 있는 소위 말하는 장벽 크림들을 발라주라고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르실 때 장벽 크림을 바르면서 치료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강 기자님처럼 바세린 이렇게 하면 여드름 완전히 뒤집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이분은 콘텐츠 보고 콘텐츠 저장소 아니, 꼭 모시겠습니다. 아니, 네. 저기 그렇게 막 다른 거 치고는 피부가 좀 괜찮아 아니, 그 서울 보이더라고요. 시민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이 있을 네. 것 같아요. 마스크가 피부에 바로 닿는 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마스크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 네. 그래서 보습제? 내가 하는 보습제? 바세린.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장벽 크림이라는 보습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벽 크림이요. 네, 그래서 네. 장벽을 강화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피부의 지질 성분들을 피부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보습제가 많고요. 바세린은 저희가 피부가 너무 건조할 때, 피부가 완전 쩍쩍 갈라질 때 바르는 밀폐 성분이 많은 보습제이기 때문에 입 주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네. 아까 마스크 고르는 법 네. 얘기 좀 해주셨었는데 네. 그 마스크를 딱
켰을 때 조금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냄새도 좀 나고 왠지 먼지가 날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스크 착용했을 때 피부에는 영향이 없나요? 완전 있죠. 음. 포름알데히드가 너무 높아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이렇게 환기를 시킨 다음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 포장지에서 바로 나온 마스크를 바로 착용하기보다는 그 일광욕을 한 번씩 시켜주는 거예요. 네. 한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그러면 그 냄새도 훨씬 덜하고 그렇죠. 그 훨씬 더 착용감도 좋습니다. 아, 그러면 강 기자님은 마스크 쓰기 전날에 마스크 빼서 이렇게 베란다나 이런 데 걸어놔요? 네, 사실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그 아이가 민감해가지고 그런데 막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 마스크를 쓰면은. 그래서 마스크를 전날 보통 그냥 아침에 그냥 다음 날 쓸 걸 아침에 그 일광욕을 시켜요. 그러면 햇빛에다가 그냥 두면은 사실은 그게 마스크 필터라던가 이런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없죠. 네. 오히려 더 햇빛 소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통을 잘했으면 네, 냄새를 그러면은 빼주죠. 네. 마스크를 쓸 때 훨씬 더 쾌적해져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제가 제작진 중에 한 명이라 지금 네. 제작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또또님이 질문 주셨는데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면 마스크에 음식 냄새가 배어 있는데 이 마스크를 버려야 되나요? 써도 되나요? 아, 이거 진짜 진심 궁금하다. 그 식당에서 먹은 음식의 종류에 조금 의존이 할 것 같아요. 매운 거가 자극이 있다 그러면 계속 붙어서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때 마스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네. 하나 더 두고 뭐 얘가 너무 아깝더라도 좀 버리고 그다음에 새 거를 쓰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그 이동용 마스크와 식당용 마스크를 구분하는 거죠. 어떤 때 가보면 이렇게 마스크를 담는 그런 종이 봉투를 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거기에 잘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식당에 갔을 때 마스크에 음식 냄새가 배는 이유는 뭐냐면 마스크를 테이블에 방치해 두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너무 더러워요. 네.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종이 봉투.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그 좀 규모가 있다라는 말은 가격대가 좀 있는 식당이죠. 호텔급 식당. 네, 네. 가격대가 있는 식당에는 아예 그냥 테이블마다 마스크를 넣는 그 봉투. 종이봉투 비닐봉지나 이런 같은 게 거 있죠.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목에 걸고 식사를 하시거나 그럼 뚝 떨어져. 아니면은 그 테이블 위에다가 마스크를 놓고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포개 가지고 어딘가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음식 냄새가 벨 가능성이 조금 더 줄어든다라는 것도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모래님께서 네. 헬레나님이 언니네 피부과에서 추천해주신 장벽 크림도 잘 쓰고 있다고. 네,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제대로 안 봤거든요. 아. 저 진짜 정주행하겠습니다. 네. 네. 확인합니다. 네, 확인합니다. 제가 정주행하겠습니다. 시험 봅시다. 네. 네. 그 요새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마스크를 쓰면서 뭐 선크림을 되게 열심히 바르긴 했지만 한두 번씩 빼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합리화한 게 마스크로 한번 가렸으니까 뭐 자외선 차단 되겠지 이러고서 이제 선크림을 빼먹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헬레나님 저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아니 그 실제로 질문이 있어요. 네. 그 푸른 하늘님께서 마스크 쓰면 선크림 안 발라도 되나요? 오, 항상 저는 써니가 고백을 하고 나면 네. 저희 수수는 뭔가 혼나는 그런 구조인데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마스크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굳이 따지자면 SPF가 한 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햇볕이 투과가 안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가 보통 SPF가 50 뭐 이러니까 50 정도 되는데 네. 분명히 발라주셔야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이가 주름도 햇볕에 되게 민감하지만 실제 햇볕에 제일 민감한 주름은 어디 있을까요? 이마 주름, 눈가 주름, 눈밑 주름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선크림을 발라주는 걸 가장 권장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밀폐가 되는 조금 소위 말하는 백탁이 심한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마스크까지 쓰게 되면 이쪽에 너무
거칠게 되고 두껍게 되고 자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화학적 차단제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좀 가볍게 발리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겨울은 솔직히 뭐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바를 필요는 없지만 이제 곧 봄이 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우리가 요번에만 살 건 아니잖아요. 이 끝나고 났을 때 저희 예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주름 져 있을 때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동안 솔직히 이 코로나 시국에 화장품도 잘 안 바르고 외모에 신경도 잘 안 쓰시는 분들 막 지금 사람들 잘 안 만나니까 아니 그래서 네. 저는 팬데믹 때문에 네. 다른 건 몰라도 피부 상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다들. 물론 이제 술을 덜 마셔서 회식을 덜 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네. 이렇게 화장도 어쨌든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화장을 좀 덜하면 피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피부에 했었거든요. 관심이 좀 덜해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마스크를 덮어버리니까 여기만 보고 나 진짜 예쁘다. 실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 쓰면서 되게 예뻐 보이는 분들. 네.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인가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부터 물론 지금 되게 험난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막 병원에서 너무너무 놀라는 상태가 많고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게 무섭지만 이게 꼭 이게 평생 갈 거는 아니란 상황에서 그때를 대비하는 거고요. 실제 오늘 기사를 봤더니 화장품 매출에 대해서 외국은 이미 색조 화장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이 지금 피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피부로 이 세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어두움이 밝음을 대비하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많은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고 우리가 그 몇 개월 후에 내 예쁜 피부를 관리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태프도 약간 지금 좌절 모드로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한 스태프님께서는 마스크 쓸 때 선크림 잘 안 바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두꺼운데 자외선 차단이 안 된다니까 충격이라고. 옷도 자외선 차단대가 안 되고요. 실은 골프 치러 가실 때 우리가 그 옷 안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거 입으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냥 옷은 차단이 안 되거든요. 특히 뭐 흰 티셔츠 같은 거는 그냥 즉각 투과가 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다 없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지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는 없기 때문에 한 겹만 발라주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팥뿌리님께서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하루에 한 번만 발라도 될까요? 원래는 저희가 물어보셨어요. 4시간마다 덧바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충분히 바르고 가시고요. 실제 우리가 겨울에 생활하는 거 보면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내 자리가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자리다. 그러면 UVA를 자외선 차단 A를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 혹시 저희가 어떤 다 지워졌을 때를 대비해서 뭐 스틱형으로 덧바르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더라도 클렌징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클렌징을 하고 나서 그 스킨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솜으로 해가지고 닦아주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럴 저희가 필요는 없습니까? 보통 이제 스킨이라는 단어는 남자분들이 쓰시고 네네. 여자분들의 전문 용어가 있죠. 써니 뭐라고 하죠? 토너라고 토너라고 하죠. 저희가 부릅니다. 맞아요. 토너라는 걸 쓰게 되는데 토너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토너를 묻혀서 저희가 닦아내게 되면 그 안에 피지가 나오고요. 남아있는 화장품 잔여물이 나오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성분이 녹아 나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토너로 닦아내고 보습제를 바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피부가 민감하면 그런 스킨이나 토너 중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 그러면 괜히 배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도 클렌징을 꼭 신경을 하시고, 쓰시고 클렌징 한 다음에 토너를 한번 닦아내고 그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가지고 닦아내고 이거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묻혀가지고 닦아내는 보통 거죠? 그렇게 설명드리는데요. 또 민감한 분은 그 화장솜 자체도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뭐 순면 성분의 토너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그렇게 닦아내고서 그냥 주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써니한테 하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장벽 크림을 잘 발라주고 저희가 이제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마스크하고 솔직히 보통 얼굴 마스크 하면 우리가 보통 뭐가 생각이 나죠? 얼굴 마스크하면 마스크팩. 마스크팩과 마스크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팩 자체도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너무 빨간 상태에서 마스크팩을 더 붙이게 되면 오히려 뒤집어져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피부가 좋지 않을 때는 굳이 마스크팩으로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보습제 정도만 바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오마카세님께서는 네. 자외선 차단 기능 있는 마스크를 팔면 잘 팔리겠네요. 그런 제품 왜 없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너무 너무 왜요? 저도 비싸질 그 생각했는데. 너무 비싸질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마스크라는 거는 있겠네요. 자주 바꿔주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면 비싸지겠죠. 네. 네. 자, 그리고 그렇군요. 포도맛 전리님께서는 충격이라고 자외선 차단 기능 없는 옷은 투과가 된다는 거 이번에 네. 처음 아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강 기자님 피부에 관심 없으시다니 바세린까지 챙겨 바르고 다니셨네요. 그래. 심지어 스킨으로 닦아내는 것도 궁금해요. 곧 선물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네 자, 피부과에 한번 꼭 나오셔야 했어요. 이게 이제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네. 언니네 피부과에서 들으시기로 하시고요. 실제로 네.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네. 네, 라방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거 네. 그 이혜성 기자 잠깐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뭐 결론은 오는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나는 의사다 언니네 피부과 실시간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날 헬레나님께서 댓글에 올라오는 피부과 관련된 질문들 다 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없고 지금 저희가 가야 돼서 댓글 올리셨는데 질문 올리셨는데 답변 못 받으신 분들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나는 의사다 켜시면 실시간 방송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오셔서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뒤에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야 될 분이 계셔가지고 두 분간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정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암울한 상황에 어떻게 보면 피부만 다뤄서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하시는데요. 항상 이 극복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서 건강하고 행복한 피부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행복함이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청소년, 어린이, 미취학 아동까지 확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률도 낮고 PCR 검사와 격리에 익숙하지 않은 소아 청소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점들 알아봅니다. 신생아부터 영유아, 청소년까지 모두 돌보는 분이신데요. 네, 노원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은병욱 교수님 나오셨는데 지금 여러분 만나뵙기 위해서 잠깐 지금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아까 피부과 김현정 교수님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드렸더니 피부에 강장구 기자 관심 되게 많은 것 같다고 이런 댓글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피부에 관심이 많으면 제 피부가 이렇겠습니까? 네. 네, 오늘 저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고요. 아마 아까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마스크 때문에 없었던 피부 트러블 생길 수 있으시니까요. 마스크 하루 종일 착용하고 나서 꼭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노원 을지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은병욱 교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병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개학이나 등교인데요. 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일단 교육당국은 최대한 정상 등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네. 3월이 오면서 약간 교수님도 긴장도 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한참 하루 일 확진자가 이제 10만 명 가까이 근접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병원 내에서도 병원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입원 환자 또는 이제 보호자
들에서도 확진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상당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감염관리실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네. 예, 더욱더 많이 바빠졌고 지금 상황이 이제 3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월에 특히 이제 신학기가 돼서 네. 예, 개학을 본격적으로 하면 뭐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을까 저로서도 상당히 많이 좀 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개학하고 한 달간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주 2회씩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것을 지금 권고를 했어요. 교육당국은. 네. 이게 의무가 아니라 권고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네. 검사가 조용한 전파를 막는데 특히 학교 내 확산을 막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를 놓고서 네.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게 이제 정확히 얼만큼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다를 말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검사 자체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이게 그 검사의 정확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말하게 되는데 검사 제품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PCR 검사보다는 이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여기서 말하는 민감도는 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된 사람이 실제로 감염되었다라고 말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염된 사람이 양성으로 나와야 그게 이제 100명이 검사했을 때 100명 다 양성으로 나오면 그게 이제 민감도가 100%인 건데요. 근데 이제 100명이 감염돼서 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70%만 양성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민감도가 70%가 되는 거고 그 30명은 놓친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감도를 실제로는 한 50에서 한 60% 사이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제 양성 환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아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증상이 없거나 혹은 경멸교가 많기 때문에 그 체내에 있는 바이러스 양도 적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더 안 걸러질 가능성도 높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바이러스의 양이 어떤 시기냐,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농도가 이제 낮은 시기에 검사하면 당연히 이제 놓칠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 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검사하면 이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특별히 소아가 성인보다 뭐 바이러스 농도가 더 낮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뭐 성인보다 소아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검사 시기에 따라서 하여튼 오늘은 음성이었지만 이제 내일은 또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뭐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검사의 부족한 민감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 해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검사하는 것 자체가 코 안으로 이렇게 그 면봉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예.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그런 질문들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아이들 아프지 않게 검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결국에는 유치원생들, 초중학생들은 학부모들이 검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것도 좀 걱정이다라고 지금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첫 번째 이제 통증이죠. 그 검사에 대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다가 아이를 너무 아프게 하면 그게 이제 아이한테 어떤 통증을 유발해서 아이를 울게 만들고 또 이제 검사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떤 한 이제 신문사 유튜브에서 뭐 어떤 다른 나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아이랑 이렇게 아이를 아프지 않게 하지 않고 최대한 좀 이렇게 즐겁게 검사를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검사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잘 설명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보통 이제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주로 성인 위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안내 동영상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하게 아이를 크게 아프게 하지 않고도 나름 이제 그러면서 또 정확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검사하실 수 있는 그런 숙련성은 높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키트로 검체를 채취하는 것도 이 시간에 해봤는데 이 깊숙이 넣지만 않으면은 네. 사실 깊숙이 넣는 게 필수는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는 이제 그 제품 자체가 그 병원에서 이제 전문가용으로 쓰는 그 신속 항원 검사보다는 조금 더 이 면봉 길이도 더 짧게 네, 나왔다고 그렇더라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요령만 잘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넣는 방향이거든요. 네. 이게 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하다가 애를 코피 나게 코피 하지 같은 거, 않을까. 네. 예, 그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코피가 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코 앞쪽 끝에 그 점막 밑에 누구나 그 혈관이 풍부한 그 네트워크, 혈관망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잘못 건드리면 이제 코피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 방향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의 평행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향하셔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뉴스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 혈관망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최대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넣다 보면은 약간 살짝 걸리는 데가 있거든요. 예, 고기를 살짝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짝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비교적 아이한테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또 안전하게 검사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코안심 TV 그 이전에 방송된 분량을 찾아보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자가진단 키트로 이렇게 코 깊숙이 넣는 걸 그 시험 보여준 영상도 있으니까요. 그런 영상들도 좀 찾아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증상 관련해 가지고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소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코로나 증상이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실제 환자들을 보시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미한 것이 맞고 또 무증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단되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도 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지금 돌보고 있는 환자들은 주로 이제 입원 환자들입니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네. 요새 이제 입원 환자가 저희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쇼콜라님께서도 아이들이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어떤지라는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병원에 오지 않거나 혹은 병원에 오더라도 그냥 가볍게 앓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얘기할 만한 증상이 없는데, 입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이 주로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아이들은 뭐 약간의 미열이나 뭐 콧물,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살짝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입원할 정도 아니고 그런 집에서 아이들이 혹시 재택 치료가- 병원으로 오면 어떤 처방을 보통 해주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대증 치료가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아들은 특히 어린 연령에서는 뭐 항바이러스제라든가 항체 치료제 이런 게 없고, 특히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켜줘서 그러니까 아이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치료만 해도 충분히 이제 잘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예. 감기 걸려가지고 오는 아이들한테 그 대응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증상이 좀 심해서 입원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좀 증상이 다르게 네,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좀 큰 아이들 한 5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정말 독감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또는 독감보다 더 심하게 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는 고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그렇다고 폐렴까지 잘 가지는 않습니다. 주로 열만 그냥 계속 한 5일에서 6일 정도 굉장히 심하게 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에도 네. 폐렴까지 오지 않고 열만 고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제대로 처치를 안 하면?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고열 자체가 이제 소위 몸을 좀 보대끼게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몸이 힘들죠. 머리도 좀 아플 수 있고 어질어질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고열 자체가 아이한테 뭐 뇌 손상을 일으킨다든가 어떤 주요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고열 자체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일부에서 열성 경련이라고 아이들은 이제 특히 5세 미만 아이들은 뇌가 상대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고열 자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미숙한 뇌에서 어떤 경련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 열성 경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열나는 동안에 그냥 한 번 정도 경련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래 하지 않거든요. 네, 1분 이내로 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일반인 보호자분들이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놀라시죠. 이게 예, 뭐 그래서 사실 예, 고열에 공포감을 맞습니다. 가지시는 분들이 예. 많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놀라셔서 병원을 이제 당연히 방문하시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그러니까 열 자체를 잘 떨어뜨려주면 또 아이들은 뭐 아무 후유증 없이 또 잘 회복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 미만 좀 네. 어린 영화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후두염 증상입니다. 그 전에 델타 유행주는 이렇게 후두염 증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5세 미만에서 비교적 가벼운 감기 증상이 훨씬 많았는데 이 5세 미만에서 이 오미크론주가 아주 전형적인 후두염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미크론으로 교수님께 입원한 아이들도 지금 산울림님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으로 입원한 애들이 있나요?라고 했는데 하루에 한 2명 정도 오미크론으로 입원하는 애들이 있고 그 네네, 애들이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5세 이하인 경우에는 후두염. 맞습니다. 인공. 예. 그 후두염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후두라는 곳은 이제 우리 몸의 호흡기 중에서 비교적 이제 상기도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그 성대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후두에 염증이 생기고 후두의 연골 쪽에 점막이 특히 붓게 되면은 일단은 그 안에 성대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쉬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게 되는데 기침 소리가 좀 이렇게 컹컹거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또는 이제 항아리 소리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후두란 곳은 숨쉬는 입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게 되면 이 입구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들이마실 때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들이마실 때 힘들어합니다. 소위 이제 요새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 천식에 있을 때 그 쌕쌕거리는 거랑은 전혀 다르고 제가 이렇게 흉내를 내보면 그러니까 들이마실 때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흡기시 호흡곤란이 오면서 여기 목 앞에 여기가 쑥쑥 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후두염에 의한 호흡곤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산소 치료를 좀 요할 수도 있고 후두의 염증과 부기를 가라앉혀주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면 빨리 이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합니다만은 그 매일매일 나오는 그 확진자, 중환자 등등의 통계를 보면은 0세부터 9세까지 1명이나 2명 정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중증. 위중증으로 예, 분류가 맞습니다. 되어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새 이제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위중증 사례가 방금 얘기 드린 그 후두염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 네. 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정도가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주 그런 5세 경우들이 이하의 있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중에서 그 후두염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네. 중환자실에서 입원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당뇨라던가 음. 뭐 아니면은 그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기존에 뭐 장기 이식을 받았다든지 등등의 분들이 막 언급이 되었는데 네. 어린아이들 중에도 소아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 비만인 경우에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임상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층에 비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훨씬 적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성인의 5%가 기저질환이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소아는 뭐 한 0.5% 예, 미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신경학적 질환, 뭐 뇌성마비라든가, 네, 네, 네. 예, 여러 가지 뭐 신경 근육계 질환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면역 저하자, 어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고위험군이라고 소아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집단이 방금 얘기하신 이제 당뇨병 있는 아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만입니다. 네. 여기서 비만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이야기를 할까요? 예, 보통은 이제 고도 비만으로 뭐 BMI를 네. 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30 이상 정도 되면 비교적 고도 비만. 그러니까 BMI가 30 이상인 소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특히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예, 걸려서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걸렸다 하더라도 비만인 아이가 증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백신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소아 청소년 중에서도 백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인 청소년에 네.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 그냥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백신 접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텐데, 근데 네. 0세부터 11세까지는 백신 접종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비만인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서 왔을 때 이제 다른 비만이 없는 아이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2세 이상에서는 또 백신 접종 한 아이와 하지 않은 또 비만 청소년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확실히 백신 접종을 한 비만 청소년이 하지 않은 비만 청소년보다 증상이 훨씬 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12세부터 17세까지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네. 백신 접종한 비만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걸려서 와도 별 문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예. 아이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12, 17세 청소년들이 좀 백신을 접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예, 조금 더 접종을 하는 쪽을 저는 권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백신 접종이 요새 이제 굉장히 예민한 이슈고, 제가 이제 뭐 유튜브 방송 대한의사협회 네네. 하는 방송에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작년 한 11월쯤이었는데요. 백신 접종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토론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나중에 댓글에 엄청난 그 악성 댓글이 달린 네, 걸 맞아요. 확인을 네. 했는데요. 고생하셨죠. 네네. 아무튼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리스크가 없는, 위험이 없는 선택지는 없다. 네.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더 위험이 적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특히 비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생기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접종을 권해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당뇨 얘기 드렸는데, 당뇨를 가진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은 혈당 조절이 갑자기 확 안 돼 버리는, 혈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서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혈액이 산성으로 급격하게 바뀌어 버리는, 그러면서 이제 의식도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병을 가진 소아들은 조금 더 이제 백신 접종을 권장할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쇼콜라님께서 12, 17세 청소년이 접종 가능한 백신은 무엇인가요?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화이자 백신만 접종할 수 있으니까 방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뭐 비만이라던가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아직 백신 접종을 이제 권하지 않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권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오마카세, 제가 질문 몇 가지 해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마카세님께서 어린아이들도 BMI는 어른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키와 체중을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미터, 그다음에 이제 체중은 킬로그램, 그렇게 해서
이제 체중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모는 키를 미터로 해서 이제 제곱을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그 하게 성인들 됩니다. BMI 계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혹시 우리 아이 뭐 0세부터 17세 우리 아이들이 BMI가 30 이상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계산을 좀 통통하다, 뚱뚱하다, 좀 비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포도마 젤리님께서는 그 요즘 아이들 사이에 RSV 바이러스 많이 유행하는데 그거랑 이 오미크론에서 입원하는 아이들과의 증상은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예. 그 RS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영유아들, 특히 뭐 한 2세 미만 영유아들의 그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또는 이제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네네네. 그게 이제 매년 그 겨울에 유행을 하는데 이제 재작년, 작년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년보다.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그 요번 겨울에 그래도 좀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제법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지금 주로 후두염 양상으로 네. 온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RS 바이러스는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기관지라는 게 이 후두 기관지 지나서 그 다음에 더 갈라지면 모세기관지가 돼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허파과리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폐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염증을 하기도. 일으키는 거네요. 예. 네네. 하기도염증이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공기가 잘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천식이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후두염이 걸리면 들어갈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 RSV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내쉴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위 천명음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식 환자들처럼 이렇게 쌕쌕거리는 예.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네.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후두염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죠. 그러면서 교수님 숨 쉬는 것도 빨라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면은 후두염 때 그거 아까 네네. 저기 흉내 내셨던 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해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후두염은 이제 후두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여기 목 이쪽에 쑥쑥 꺼지면서 이렇게 흡기 시에 호흡곤란이 네, 나타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RS 바이러스야 모세기관지염 같으면은 이제 그 호기 시에 내쉴 때 천명음이 나타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호기 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감 왔고 그리고 네. 여기 그 서울 시민들께서도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또또님께서는 교수님 흉내 너무 잘 내신다고 전화로 소리만 들어도 진단하실 것 같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진짜 교수님은 소리만 들으셔도 바로 네네. 진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었을 때 뭐 증상도 없고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건 위기 상황이다 해서 재택 치료를 하거나 혹은 집에서 아이를 케어하다가 즉시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어쨌든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증상이 심할 때, 그러니까 재택 치료가 불가능할 때 일단 뭐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고열 자체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열성 경련을 자꾸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입원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는 것 자체가 막 그렇게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예를 네. 들어서 열이 난 다음에 열도 나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맞습니다. 같다거나 아니면 열성 경련, 특히 아이들 같은 열성 경련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건 집에서만 케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병원을 데려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이제 컨디션이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은 뭐 이렇게 고열 자체 때문에 몸이 힘들다 보면 이렇게 토하는 일도 많고 또 잘 못 먹고 그러면은 이제 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심하게 탈수되면 그 탈수 자체가 아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탈수를 해결해 줄 목적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거랑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후두염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열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음. 이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데 뭔가 후두염과 관련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이것도 조금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 그것도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호흡곤란이 네. 되는 거고 이제 후두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후두염 증상이 심해서 그 숨을 들이마실 때 힘들어지다 보면 결국에 이제 몸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네.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색증, 입술 색깔이 파랗고 음. 손발 끝에 색깔이 좀 파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 쉬는 게 가빠지고 아이가 이렇게 깔아지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이제 입원을 고려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정말 드물긴 하지만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 네. 보통 이제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고열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기침 가래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도 오고, 그러니까 숨 쉬는 횟수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럴 때는 입원 치료를 고려하실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는 신생아나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도 다 좀 해당이 되는 체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근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그 플랫폼만 염두에 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청소년들한테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생각하는 뭐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던가 비형간염 바이러스 백신이라던가 뭐 이런 것에 쓰였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청소년 소아청소년 백신 대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하고 있는 mRNA 백신이 이제 비교적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기존의 익숙한 방식의 플랫폼을 가진 단백 항원 백신을 이용해서 이제 접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이미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미 많이 계세요? 네네. 네. 노바백스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셨는데요. 아쉽지만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 사용한 허가 연령대가 이제 18세 이상 네. 성인에서만 이 노바백스 백신이 허가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뭐 몇 달 후에 그 청소년 또 소아에서도 이제 허가가 되면 그때 이제 접종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약간 이제 결이 다른 질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이 팬데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나 봐요. 네. 그 실제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연령대의 소아 청소년들을 보고 계시니까 네. 그런 징후가 현장에서 좀 느껴지시나요?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정말요? 뚜렷하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거는 결국 비만이거든요. 아,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어떤 규칙적인 생활, 네. 그다음에 이제 실외에서 신체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도 그렇고 수면 네네네. 시간도 그렇고 그러면서 비만한 환자들이 확실히 이제 늘어났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발달,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그 동영상 보는 시간이 많아진 거죠. 맞아요. 실내에서 네네. 특히 이제 뭐 핸드폰이나 또는 이제 태블릿 같은 걸로 그런 어떤 영상 매체들을 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눈 시력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자세도 좀 틀어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그런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보다 보면 이제 속에 거북목 오는 아이들도 많아지고요. 척추 측만증이 원래도 청소년한테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네, 여학생.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안 좋은 자세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그게 더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렇고 정신 발달 쪽으로는 네.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뭐 제가 그 정신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느끼기에도 여러 가지 아이들의 발달에 안 좋은 영향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3월부터 등교를 시작할 아이들에게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작년에도 비슷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뭐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별히 어떤 예방 수칙에 기본적인 게 바뀌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은 뭐 손 위생을 잘하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또 환기를 잘하고 네. 학교에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특히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네. 개인 물품을 쓰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물품을 아이들끼리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수시로 잘 그 청소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어떤 분비물에 의한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학교에서 전파가 되는 경우 중에 뭐 다른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전파 경로가 실내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마스크를 벗고 뭐 보통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 뭔가를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요. 이제 그럴 때 감염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그렇게 하도록 잘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그 되도록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려면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소아 비만도 예방해야 되니까 밖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데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불안해하는 소아청소년 부모들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고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예.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소아들은 기본적으로 뭐 고령층 또는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그런 어른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이제 어린 소아들 같으면은 결국 뭐 입원을 하게 되거나 뭐 재택 치료를 할 때 결국 누가 돌봐 주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확진된 소아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출근을 못 하시는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아이가 입원하게 되면 또 보호자로 누군가 한 분은 돌보시러 같이 입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면 소위 이제 필수 인력,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에 근무하시는 특히 부모님들이 근무를 못하게 돼서 사회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아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설사 이제 아이들이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아이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아이들의 이제 조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또 아이들한테 감염되면 굉장히 또 심하게 앓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은 조부모님 댁에 찾아가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것부터 이제 먼저 신경 써주시면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 시민 또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나는 의사다가 함께하는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코로나19 오미크론 위기 대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